청취자님, 완벽하게 검증된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거라는 반박 불가능한 데이터를 딱 손에 쥐고도 그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리더 말이죠. 네, 맞아요. 진짜 그걸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최고 권력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보통 우리 재난 영화 볼 때 이런 장면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나 전문가가 막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도 정치인이나 시장은 꼭 막 통제 가능해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흔히 이걸 작가들이 억지로 갈등 만들려고 집어넣은 좀 답답한 클리셰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 좀 뻔한 전개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 사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진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탐구 시간에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대문헌 출애굽기 9장의 기록입니다. 아, 출애굽기요? 아마 이 텍스트를 그냥 고대 종교적인 신화나 무슨 기적 이야기 막 이런 걸로만 접하신 청취자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익숙한 이야기니까요. 네, 이집트 전역을 타격한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이렇게 세 가지 재앙 이야기 말이죠.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문헌을 절대적인 권력을 쥔 리더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걸 볼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심리적인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붕괴하는가, 그리고 명백한 경고 데이터와 인간의 그 인지 부조화가 충돌할 때 어떤 파국이 벌어지는지 이걸 해부한 최고급 심리 스리러로 읽어낼 겁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탐구는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런 막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 원동력은 대체 무엇인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 파국의 시작은 바로 이집트의 경제와 인프라에 대한 정밀 타격에서 딱 출발을 합니다. 문헌의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 즉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네, 그리고 거절할 경우에 아주 치명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모든 가축, 그러니까 말, 나귀, 낙타, 소, 양떼에게 아주 끔찍한 돌림병이 돌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이 많이 죽었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사건이 가진 진짜 파괴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냥 농가 피해 이런 게 아닌가요? 네,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가축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해요. 이집트인들에게 소나 양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나 막 농경사회의 노동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였죠? 이집트의 주요 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암소의 머리를 한 여신 하토르나 황소의 모습을 한 푸타의 화신 아피스처럼 아, 들어본 것 같아요. 황소신. 그렇죠. 가축은 곧 이집트를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 자체였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가의 GDP를 박살내는 그런 경제 제재를 넘어서는 거네요. 네, 완전히 이집트를 지탱하는 종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 근간을 깊숙이 찌르는 타격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타격이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게 무섭잖아요. 4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조건이 딱 붙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완벽히 구별된다는 조건 말씀이시죠? 맞아요. 완벽히 구별되어서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다음 날 진짜 예고대로 이집트 가축만 전멸을 하거든요. 네, 정말 소름 돋는 결과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리더라면 당장 정보기관 풀어서 사실관계부터 막 확인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7절을 보면 바로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시켜요. 맞아요. 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가축은 정말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하는 그 현장 보고를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군이랑 실험군의 결과가 완벽하게 갈린, 의심할 여지 없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손에 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우리 한번 멈춰보죠. 청취자님 생각해보세요.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났고요. 네, 초토화가 됐죠. 상대방의 예고가 100% 팩트로 증명된 데이터를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시점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 굽히고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손실을 막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의 행동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막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한 팩트를 보고도 무시하는 심리, 대체 뭡니까?
단순한 오만함인가요? 아니면 권력자의 뇌가 데이터를 좀 다르게 처리하는 건가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진짜 있는 건가요? 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인지부조화, 코그니티브 디서넌스라고 하죠. 아, 인지부조화. 네, 이 인지부조화가 권력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압도적인 증거를 들이밀면 막 상대방이 내가 틀렸구나 하고 생각을 바꿀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기대하죠. 증거가 명백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거든요.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막 살아있는 신으로 규정하는 존재였습니다. 아, 신적인 권력. 네, 만약 그가 저 명백한 데이터를 수용해서 모세의 요구에 굴복해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노예들의 노동력을 좀 잃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가 신이라는 그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 바로의 세계관을 거대한 젠가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확 이해가 쉽겠네요. 오, 젠가탑.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모세가 보여준 그 팩트 데이터를 인정하는 거는 탑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쏙 빼는 게 아니라 바로는 신이다 라고 적힌 그 가장 밑바닥의 기초블록을 그냥 쾅 뽑아버리는 거랑 같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자아라는 그 젠가탑 전체가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탑을 지키려고 아예 데이터 자체를 물리적으로 거부해버리는 방어 기제가 막 작동을 한 거네요. 청취자님도 일상에서 명백한 팩트체크 결과를 딱 보여줘도 자기 주장 절대 안 굽히는 사람 본 적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자신의 신념체계나 정체성이 근본적인 위협을 받을 때 인간의 뇌는 막 새로운 증거를 수용하기보다는 기존의 태도를 아주 비이성적일 정도로 강화를 시켜버립니다.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린다는 거군요. 할수록 그 젠가탑을 지키기 위한 맹목적인 완고함은 엄청 단단해지는 법이거든요. 와, 그렇다면 외부의 경제적 자산이 막 타격을 입고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다 흔들렸는데도 그 젠가탑을 꽉 붙잡고 놓지를 않는다면 다음은 대체 어디를 때려야 포기할까요? 리더가 외부 세계의 데이터를 무시할 때 남은 유일한 타격점이 딱 하나 있죠. 가장 원초적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곳, 바로 개인의 육체적 고통일 겁니다. 네, 사태가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태는 8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악성종기 재앙으로 이어지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화적의 제2 움큼을 쥐고 바로 앞에서 하늘로 확 날리잖아요. 네, 그러자 그것이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아주 치명적인 피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부의 손실을 방관하던 권력자의 피부에 이제 직접적으로 고통이 닿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단순한 피부병의 고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스템적 붕괴가 이면에서 일어납니다. 아, 시스템적 붕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이집트 최고 지식인 계층이자 바로의 두뇌 역할을 하던 요술사들의 몰락이잖아요. 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11절을 보면 요술사들조차 그 종기 때문에 아파서 모세 앞에 서질 못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이 치명적인 위기에 딱 빠졌는데 네네. 그 위기를 수습하고 대표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최고 엘리트 법무팀이나 위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기능불능 상태에 빠진 장면이 막 떠올랐어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권력의 눈과 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던 그 핵심 자문단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쓰러져 버렸으니 네, 시스템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능마저 상실한 겁니다. 권력자인 바라오는 이제 철저하게 고립이 된 거죠. 와, 무섭네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고 동시에 약간 철학적으로 논쟁적인 구절이 딱 등장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시죠? 네네. 앞서 가축돌림병 때까지만 해도 문어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네, 자기가 고집을 부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술사들마저 쓰러진 이 12절에 와서는 묘사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잠깐만요. 이 대목만 떼어놓고 보면 신이 막 배후에서 리모컨으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해서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막 읽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바로한테 어떤 자유의지나 선택권이 없었던 거라면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을 바로한테 묻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이거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매달려서 논쟁했던 질문이거든요. 진짜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는군요. 네, 만약 신이 진짜 억지로 선한 사람을 막 악하게 세뇌시킨 거라면 이틱스는 단순한 폭력의 정당화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관점, 특히 심리학과 인간 행동학의 관점에서 해독해 보면요, 아주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이것은 누적된 고집이 만들어낸 형벌적 굳어짐에 대한 무서운 통찰입니다. 형벌적 굳어짐이요? 이거 뇌과학에서 말하는 그 신경 가소성 같은 개념인가요? 오, 뇌과학까지 연결하시네요. 맞습니다. 거짓말이나 억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뇌의 회로 자체가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아예 굳어버린다는 그런 메커니즘 말입니까? 네, 바로 그 메커니즘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고집을 선택을 했어요. 명백한 데이터를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고 자신의 쟁가탑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기만을 반복했죠. 네, 처음엔 스스로 한 게 맞죠.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든 그 고집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에 갇힌다. 네, 그래서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와, 문헌에서 신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신이 그를 강제로 악당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리모컨 조정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그 완고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지도록, 그래서 그 고집 자체가 파멸의 원인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심판적인 선언에 가깝죠. 와, 그러니까 인간의 누적된 고집이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그 고집스러운 상태 자체가 하나의 주어진 형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네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부렸던 억지가 결국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것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너무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지향에서 또 하나 소름 돋는 정치가 있어요. 왜 하필 그 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화덕의 재였을까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이집트의 화덕은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구우면서 피땀을 흘렸던,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억압받았던 그 노동의 현장 그 자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디테일이 이 텍스트의 깊이를 확 더해주거든요. 어떻게 더해주나요? 억압받던 약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상징하는 그 화독의 재가 대기 중으로 흩어져서 결국 부메랑이 된 겁니다. 와, 부메랑. 네, 그것이 자신들을 억압하던 지배계층의 육체를 파괴하는 무기로 고스란히 돌아왔잖아요. 진짜 아이러니네요. 이는 권력이 행사하는 억압과 폭력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 권력자 자신을 타격하는 자가당착으로 귀결되는 아주 완벽한 메타포입니다. 억압의 상징이 곧 심판의 무기가 된다. 와, 정말 치밀한 서사 구조네요. 자, 청취자님, 이제 상황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네. 리더는 자기 고집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고요. 그를 보조하던 엘리트 자문단은 완전히 분교했습니다. 지휘부가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된 이 시점에서 사태는 이제 권력층을 딱 넘어서 국가 전역에 있는 대중들의 생존이 걸린 아주 종말론적 스케일로 확장이 됩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13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죠. 흥미롭게도 2단계에 딱 오니까 이집트의 평범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생사를 가를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사태의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분기점이거든요. 권력 시스템 내부의 균열이 대중에게로 쫙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여기서 신은 자신이 왜 당장 이집트를 지도에서 지워버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요. 15절하고 16절을 보면 돌림병으로 그냥 단번에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네. 자신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 바로를 세워두었다고 하죠. 그리고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우박과 불덩이, 즉 벼락을 예고하면서 엄청난 경고를 내립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신시켜라. 이 대피령의 의미를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재앙의 목적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벌주기 위한 것이라면 네. 왜 굳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 피신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그냥 밤에 기습적으로 우박 쏟아서 싹 다 쓸어버리면 가장 확실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잖아요. 네. 이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알려주었을까?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자비한 단순 파괴가 아님을 알 수 있거든요. 단순 파괴가 아니라고요? 네. 거대한 권위의 시위, 즉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고는 파라오의 젠가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이집트 사회 전체의 작동 원리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흔드나요?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끔찍한 우박 속에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국적이나 핏줄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집트 사람이냐가 아니라 신의 경고를 두려워해서 집으로 대피를 했는가 아니면 그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해서 들에 남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과거 이집트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이자 공포의 대상은 오로지 파라오의 명령뿐이었거든요. 그렇죠. 파라오가 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신하들 중에서 일부가 절대 권력인 파라오의 권위보다 새롭게 주어진 저 재난 경고의 팩트를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새로운 권위가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즉 주어진 경고의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생존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집트 체제 내부에 이념적 분열이 시작된 거죠. 이거 완전 현대사회의 모습이랑 판박이 아닙니까? 우리 막 역대급 허리케인 대피 경고령 내려지는 상황이나 아니면 기후위기, 팬데믹 같은 거대한 재난 경고 데이터 딱 눈앞에 두고도 네, 똑같죠.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팩트를 딱 수용해서 행동을 바꾸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정 정치인 말이나 기존 이데올로기만 맹신하면서 들판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큰 타격을 입잖아요. 맞아요. 현대사회의 양극화랑 너무 똑같죠. 정보를 대하는 태도가 생존 그룹을 나누는 양극화 현상이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결국 23절,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자 우레와 우박과 막 불덩이가 맹렬하게 쏟아져서 들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해버립니다. 네, 끔찍한 파멸이 시작되죠. 이 파멸적인 현장 앞에서 절대 권력자인 바로도 마침내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항복선언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항복선언의 이면을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거기에는 권력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교묘하고 익숙한 심리적 기만이 숨어 있거든요. 네 번째 섹션이네요. 위기관리용 거짓 회개와 디테일의 힘. 27절을 보면 바로가 아주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네, 말은 아주 청산 뉴스죠. 자아 비판까지 딱 포함된 완벽하고 깔끔한 항복 선언이잖아요. 우박 좀 제발 멈춰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모세 반응이 아주 차가워요. 3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과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다 꿰뚫어 본 거죠. 한마디로 당신 회개가 완전 가짜라는 걸 내가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대기업 CEO나 유력 정치인이 막 횡령이나 부패로 거대한 스캔들에 휘말려서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자회견장 모습이요? 네, 카메라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주 맹세를 하잖아요. 맞아요. 휠체어 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집행유예로 딱 풀려나고 여론 잠잠해지고 주가 안정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악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청취자님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막 독감 걸려서 아파 누웠을 때 다시는 술 안 마시고 나 진짜 운동만 할게요 막 이래놓고 열 내리면 어떻게 되죠? 열 내리면 곧바로 치킨에 맥주 시키잖아요. 바로가 딱 그 짝이네요. 하하, 맞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어떤 인격적 변화,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지금 당장 나를 때리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물리적 위기를 끄기 위한 하나의 거래이자 위기관리 전술에 불과한 거죠. 진짜 비가 그치니까 곧바로 마음 바꿔서 약속 뒤집는 얄팍함,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성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우박재앙 대목을 읽다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서사 흐름상 너무 뜬금없는 구절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막 우박에 쏟아져서 나라가 망하네 마네 왕의 무릎을 꿇네 마네 하는 이 긴박한 와중에 갑자기 31절이랑 32절에서 무슨 농작물 피해 브리핑을 해요. 보리와 밀 이야기요? 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무슨 왕이랑 선지자가 기싸움하는 와중에 갑자기 밀이랑 보리 발육 상태 타령이라뇨? 뜬금없어 보이죠, 확실히? 이거 막 편집자가 문맥고리 하나도 알아봐고 잘못 끼워넣은 TMI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몇 줄의 농작물 디테일이야말로 이 문헌이 지니는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진짜요?
네. 그 구절은 결코 의미 없는 TMI가 아니에요. 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농작물의 기록은 이 텍스트 전체에 엄청난 다큐멘터리적 리얼리즘을 딱 부여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다큐멘터리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고대 이집트의 두 나일강 유형 농업 달력을 교차 검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보리와 삶, 그러니까 리넨을 만드는 아마는 보통 이집트 달력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삭이 나고 꽃이 핍니다. 네네. 반면에 밀과 쌀보리는 수확 시기가 그보다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요. 아, 시기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직 땅 속에 있거나 싹이 아주 작아서 우박의 타격을 운 좋게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와, 대박. 즉, 이 구조는 누군가 후대에 대충 책상머리에서 상상해서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우박 재앙이 구체적으로 이집트 달력 기준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일어났다는 걸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발육 상태랑 피해 규모를 확인한 자만이 남길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현장 목격담이네요. 네,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인 신화 텍스트가 아니라 현재 시각 2월 초, 보리와 삶은 줄기가 꺾여 전멸 상태, 반반 밀과 쌀보리는 아직 발화전이라 생존 확인, 막 이렇게 작성된 국가 재난 피해 평가 보고서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은 서사적으로도 엄청난 긴장감을 쫙 남겨놓습니다. 어떤 긴장감이요? 밀과 쌀보리가 살아남았다는 건요, 이집트의 식량 기반이 아직 100%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아, 아직 먹고 살 게 좀 남았다. 그렇죠.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지킬 자산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그가 다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 모세가 바로의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 재앙을 멈춰준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모세는 바로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탁 변했다고 순진하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멈춰줬을까요? 이 끔찍한 파괴를 내릴 수도 있고 또 단번에 멈출 수도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의 궁극적인 통제권이 파라오가 아니라 신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아, 통제권을 보여주려고? 네, 남은 밀과 쌀보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국, 예컨대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을 암시하는 아주 무서운 시한폭탄인 셈이죠. 와, 전문가님, 오늘 진짜 숨 쉴 틈 없이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탐구였죠. 우리가 오늘 훑어본 세 가지 재앙,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이거는 결국 인간 심리의 아주 어두운 심연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네, 거울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자신의 젠가탑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한 데이터를 부정해버리는 권력자의 인지부조와 스스로 선택한 억지가 굳어져서 결국 자기를 올가매는 형벌적 고집, 그리고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막 양극화되면서 붕괴하는 시스템, 마지막으로 위기모면형 가짜 회계까지. 그러니까요, 수천 년 전 이집트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이랑 이토록 똑같을 수 있는지 저 진짜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현대 사회로 확장하는 새로운 차원의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반박분과한 데이터를 외면한 채 자신의 고집 속에 갇혀서 결국 파멸을 맞이한 파라오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적어도 자신의 고집을 강화해줄 인터넷 알고리즘 없이 혼자서 그 고집을 꿋꿋이 유지해야 했거든요. 와, 그러네요. 그 시절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만약 고대 이집트에 소셜미디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가축 생존은 조작된 음모론이다. 막 이렇게 떠드는 수백만의 팔로워들이 파라오의 피드에 가득 찼을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우리가 파라오를 참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는데 사실 현대사회의 인프라 자체가 우리를 새로운 파라오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대의 우리는 자신의 편향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막 선택적으로 소비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 엄청나죠. 어쩌면 오늘날의 정보 시스템 자체가 우리 뇌의 그 젠가탑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실을 물리치게 만드는 형벌적 굳어짐을 사회 전체의 기본 설정, 디폴트 값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엄청난 통찰이네요. 우리는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음 앞에서도 그저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안락한 확증 편향의 들판에 남아
스스로를 수많은 완고한 바로들로 막 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폭풍이 지나가자마자 그는 다시 과거의 완고함으로 돌아가 결국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갔듯이 우리 안의 완고한 바로를 우리가 깨우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서늘하고도 묵직한 마지막 도발이네요. 데이터를 거부한 단 한 명의 독재자보다 알고리즘 속에서 진실을 잃어가는 수백만의 파라오들이 득실되는 사회가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죠. 청취자님, 우리가 매일 스크롤을 슉슉 내리면서 무시하고 있는 삶의 진짜 경고음들, 우리 앞에 테이블에 놓인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오늘 다시 한번 찬찬히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깊은 사유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줄 날카롭고 매력적인 맞춤형 지식의 조각들을 한가득 안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깊은 사유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